안녕하십니까. 100년의 기억의 심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난 뒤에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만큼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인물의 위대함을 알아채기란 결코 쉽진 않습니다. 100년의 기억은 우리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우리 주위에 함께 살아온 위대한 인물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의 삶과 철학을 되짚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100년의 기억,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만나볼 인물은 우리에게 사촌, 모래톱 이야기로 친숙한 민족문학의 거장, 요산 김정환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라. 단순한 말이면서도 굉장히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문장인데요. 김정환 작가의 소설 산거족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요산 김정환 작가의 삶과 소설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언제나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작가로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빼앗긴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곡절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고 특별히 삶의 흙먼지가 자욱하게 묻었던 농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양심적인 지식인이자 작가. 그 김정환 작가가 말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찬찬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작가는 1908년 9월 26일, 그러니까 조선이 멸망하기 거의 직전이죠. 경상남도 동래군에서 태어납니다. 동래가 금정산가락에 위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근처에 낙동강도 흐르고요. 범어사라는 절이 지척이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강가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에서는 절과 승려들의 모습들을 가까이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민과 절, 이런 당시 문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김정환은 6살부터 서당에서 한학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죠. 그의 나이 12살이 되던 해에 범어사에서 운영하는 사립 명정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1923년에 중앙고보에 입학을 합니다. 하지만 이듬해 9월 동래고보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동래고보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1920년대는 문화통치 시대죠. 3.1운동 여파가 강렬한 가운데 결국은 그 바탕 위에서 제대로 된 민족교육 좀 시켜달라 이런 굉장히 의식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강렬하게 요구하던 시대였었는데 동래고보야말로 굉장히 강력한 의식과 반일 사상이 강력했었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말 그대로 항일운동에 매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김정환 작가도 동맹휴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3학년이던 1925년 무기정학을 당하기도 합니다. 김정환은 동래고보를 다니면서 일본 놈을 반대하는 일이라면 사실상 그 무엇이든 빠지지 않고 나서면서 철저하게 민족 해방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변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깊숙한 고민 속에 있었던 셈인데요. 그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나갈 것인가, 내가 이제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이 잘못된 세상 속에서 모순을 고발하지, 여러 고민들을 했겠죠. 그리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서 문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김정환 작가가 문학의 길로 들어선 배경에는 이렇듯 민족의식을 깨운 항일운동이 아주 철저하게 자리 잡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직접 쓴 수필 허덕이며 보낸 인생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민족을 계몽하기 위해 문학의 길을 택했노라고 큰 소리를 하였다지만 내 경우는 문학을 통해서라도 민족적 감정을 뱉어내지 않으면 생의 구차스러운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으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문학에 염두를 낸 것이다. 굉장히 좀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문학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내가 이러한 문학 행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솔직함을 쏟아내지 않는다라면 나는 이 시대와 이 상황 앞에서 비겁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한 작가는 1928년에 동네 고보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울산 대연 공립보통학교의 교사가 됩니다. 교사가 된 다음에도 사실은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한 청년이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 안에 흐르는 일본의 어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직하고 한 2달 정도 지났는데요. 일본인 교사와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함께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 대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지? 방법은 조선인 교사들끼리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선인 교원 연맹 조직을 계획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결국은 일본 경찰한테 끌려가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당시 김정한 작가의 회고가 좀 재밌습니다. 교원으로 가서 보니 일본인 교사와 한국인 교사 간의 대우가 판이하게 달라서요. 가령 우리가 10원을 봉급으로 받으면 저들은 16원을 받는 격이었습니다. 다 같이 일하는데 이런 꼴을 보니까 화가 잔뜩 나서 엽서를 한 무더기 사다가 직원 명부를 보고 각처로 조선인 교원 연맹을 만들자는 엽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화답도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갔어요. 1970년에 발표된 그의 작품 어둠 속에서는 바로 이때 일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저항 작가니 무슨 현실 참여 작가라 이라지. 난 저항해왔다 이 말이야. 나 생물 아이가. 환경이 우리 생활에 부적당할 때는 저항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여튼 이 교원 연맹 사건을 계기로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요. 본격적으로 문학 수업을 받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 더 깊이 내가 꿈꿨던 문학으로 가자. 뭐 이런 선택과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930년 일본 와세다대 제1고등학원 문과에 입학한 그는 동서양의 문학 작품을 탐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 단편, 소설 등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조선 학생들이 발행했던 유명한 문학 잡지죠. 학지광의 편집에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글을 쓰고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문제의식을 쌓아가고 하는 등등등 말 그대로 문학과 함께하는 유학생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931년에는 조선시단에 구제사업이라는 단편을 기고했다가 일제 검열로 인해서 작품의 제목은 실립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문 삭제당하는 일을 겪기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삶의 활동 속에서 모든 활동들이 막힌 가운데 글을 발표했는데 자기가 썼었던 사실상 최초의 글 자체가 이제 내용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로 인해서 겪었을 그의 아픔이라는 것이 어땠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글을 쓰고 활동하던 바로 그 과정, 유학생으로 생활하던 도중에 굉장히 중요한 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때는 1932년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사실 잠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문제는 바로 그때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동네 출신 유학생들과 함께 양산 농민 봉기 사건의 피해를 조사하고 농민조합의 재건을 계획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양산 농민 봉기 사건, 일단 양산이라고 하면 지역은 딱 느낌이 올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은 어떤 사건일까요? 자, 양산 농민조합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조합은 양산 청년동맹, 신간의 양산지회, 근우의 양산지회, 그리고 양산협동조합 등 각 곳곳의 단체에 속한 농민 약 300여 명이 1931년에 결성한 단체입니다. 약간 단체 이름들이 낯설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신간회, 근회 이런 단체들은 당시의 대표적인 좌우합작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 3.1운동 이후에 한편에서는 민족주의적 흐름, 또 한편에서는 사회주의적 흐름이라는 강력한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연대해서 일본과 싸워야 된다. 어떤 그런 목적 속에서 민족협동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양산 일대 농민들과 그리고 이 농민들의 삶을 변혁시켜주고 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었던 수많은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저항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상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지주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러한 모순된 활동을 보장해주는 일제와 그리고 그러한 일제에 의해서 일제가 보장한 권리를 이용하는 일본인 지주 혹은 조선인 지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맨 처음에 에휴 저 얼마 가겠어? 하다 말겠지.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몇 번 뭐라고 하거나 상대하지 않으면 수그러들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죠. 조합 활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활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쯤 가다 보면 이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지주들이 함께 뭉칩니다. 그래서 양산경찰서를 통해서 조합 간부 등을 검거하면서 말 그대로 구체적인 탄압이 시행이 됩니다. 1932년 3월 16일 조합원과 가족 300여 명이 양산경찰서로 몰려가서 구금된 간부 무려 16명의 석방을 요구한 것이 양산경찰서 습격사건, 즉 양산농민 봉기사건입니다. 때마침 김정환이 고향에 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환 작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농민들의 처지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벌이게 된 거죠. 경찰 입장에선 저 학생 좀 위험한데? 이렇게 하면서 같이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학을 위해서 유학을 갔고 유학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유학생 김정환이 사실상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좀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지게 됩니다. 원래 자기 땅을 3년에 한 먹든가 4년에 한 먹든가 땅을 제가 두굴 막아놓고 동양척식회사 명의를 해놓고 소작을 쓰였거든. 분통이 터질 거 아이가. 말가 내 땅을 갖다만 지금 못하면 이랬노. 이래서 일어난 것이 양산농민운동이다. 그때 하도 분해서 참 자살하려고 하는 놈이 많이 있었거든. 와 내 땅을 너무 새끼들 일하노. 그럴 때 양산농민 투쟁이 일어났을 때 양산 농민들이 하도 억울해가지고 양산 경찰서 이제 밤에 불 질러버렸다. 그렇게 한 것이 양산 농민 운동의 투쟁입니다. 그 양산 농민 운동에 내가 나는 피해 상황 이런 걸 조사하러 왔거든. 그때 일본 있을 때로 방학 때 나와 조사하러 나왔다가 부들리가 농민운동을 선도 안 냅니다. 농민 폭동을. 이래가지고 부들려 또 형도 조금 들어간 일이 있어. 이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일본 유학을 포기하긴 포기했는데 아마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막연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제의식도 있고 일본 식민지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불교계의 어떤 위성 같은 것들을 보고 이런 막연한 문제의식들이 있었는데 그가 실질적으로 농민운동을 지원하는 가운데서 이게 농촌과 농민의 삶이라는 것이 매우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배웠던 문학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이해하고 묘사하고 글을 써서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확신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김정환은 농촌을 대상으로 한 문학가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같은 해 12월 문학 건설의 첫 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물이라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이 그물이라는 작품 굉장히 짧지만 강렬하고 답답하면서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설을 보게 되면 소작권을 관리하는 김주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마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지주는 아니고요. 지주를 대신해서 말 그대로 대신 지주 노릇을 하는 사람인데 이 김주사가 쉽게 말하면 변덕을 부리는 겁니다. 당시 이제 이 소설에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이 송또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작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붙이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김주사가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돈도 빌려달라고 그러고 이것저것 막 신경 쓰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또줄이 왜 이러는 거야? 하다가 혹시 뭐 이랬는데 아니라 다를까 며칠 있다 부르더니
원래 소작을 받았던 땅 자체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의도 하고 화도 내보고 막 대들기도 하지만 그 결과라는 것은 매만 열심히 맞고 이제 쫓겨나고 말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짧은 작품인데요. 짧은 작품이지만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농민은 사실상 화를 내거나 격렬하게 항의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매, 그리고 권리의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당시 농촌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이라는 작품이야말로 김정한의 농민문학의 첫 시작점이 된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김정한 작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33년 남해 공립보통학교 교원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가 꿈꿔왔었던 농민문학의 뜻을 더욱 강력하게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1936년, 연도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기분이 묘한데, 이때가 이제 중일전쟁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본이 보다 혹독한 전쟁 국가로 거듭나기 직전이고, 또 일본이 그나마 조선인들을 대우하면서 그럭저럭 호흡을 맞춰주던 문화 통치의 마지막 해거든요. 근데 바로 1936년 그 해에 김정한이 사하천이라는 작품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정식으로 문단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 사하천의 말뜻은 사찰에 예속되어서 살림과 풍습이 이루어지던 어떤 전통 마을을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좀 이중적이에요.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배경인 거고요. 그 배경하에서 사하촌이란 마을은 그 지역의 종교 지주인 거죠. 그러니까 지주인데 이 지주가 이제 절인 거죠. 그래서 절 소유의 농토를 부쳐먹고 사는 요 지역의 농민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이제 암시하듯이 소설 속에서는 보광이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의 소유주인 보광사의 중들, 그들이 지배하는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연명하는 가난한 농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중심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물이라는 작품이 좀 작고 짧은 단편의 특징을 지닌다면 사하촌은 그물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와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펼쳐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농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사를 지어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 지주의 마음에 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지주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싸워야 되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싸울 거예요? 가서 직접 항의하지만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 경찰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 일제강점기에 일본 경찰과 일본 국가 조직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지주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농민들이 삶의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 보광사라는 절과의 싸움을 이어가지만 그 싸움 속에서 번번이 막힐 적에 또 일본 경찰을 찾아가게 되고, 근데 찾아갈 때마다 일본 경찰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원칙대로 해라고 하면서 보광사의 편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도 권력자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너무나 좀 답답한 상황, 이 구조가 아주 리얼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소설 마지막에선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드디어 비로소 동네 사람들이 야학당으로 몰려듭니다. 뭔가 드디어 행동을 막 하려고 하는 거죠. 차압을 취소해달라, 소장료에 대해서 면세를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탄원을 하기 위해서 보광사를 향해서 떠나는 모습이 이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참 사실은 이 소설을 읽고 있으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가 도대체 어떤 시대였을까라고 하는 시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답답함에 대한 객관적 묘사 같은 것들, 이것이 주는 힘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한 문학이 어떤 느낌이 딱 드는지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가 농민 문학가로서 이 농민의 삶을 글로 표현해내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문학들이 희망을 이야기한다라든지, 혹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계몽운동의 성과를 이야기한다라든지, 혹은 농촌을 살리려고 하는 계몽운동가들의 삶의 모습을 영웅처럼 그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래의 문학의 대표적인 흐름이었었거든요. 뭐 시문 같은 사람의 상록수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면, 김정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농촌이 갖고 있는 현실적 모순 자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다만 그 문학 자체가 굉장히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모순이 훨씬 더 극대화된다는 또 특징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소설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소설의 90%가 굉장히 정말 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한 문학이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농촌의 현실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야, 이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소설의 말미에 농민들의 문제를 스스로, 즉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과 의지가 드러난다라는 측면에서도 이 소설이 갖고 있는 또 장점, 가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소설 읽을 때 답답해, 힘들어, 이 나쁜 놈들, 으씨 하다가 야,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 감정적인 기분들을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작품이고, 사하촌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김정한 문학의 가장 표준적인 틀로 이제 기능했다라고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저항이죠. 저항 정신. 온갖 종류의 불의, 부자유, 수탈, 착취, 등등 억압이나 불평등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 정신이야말로 선생님 문학을 관통하는 거고, 또 문학적인 맥락에서 그 이야기하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외된 주변부 인간에 대한 애정, 그리고 리얼리즘 정신에 충실한 것, 이런 것이 선생님 문학을 관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한 작가는 민족적 리얼리즘의 선구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의 문학이 토속적인 소재, 그리고 배경, 낙동강 유역 농민들의 순박한 언어를 통해서 역사적 현실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의 소설 속에는 당시 농민들이 쓰는 사투리나 토박이 말이 그대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고유어가 소설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대화문에 한정이 되거나 혹은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인데요. 김정한 같은 경우는 지문에도 그대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 사투리라고 불리면서 천시받던 말들을 문학적 언어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사실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읽다 보면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뭔가 느낌은 오는데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옛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글자의 의미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긴 한데, 김정한 작가의 문제의식은 정확합니다. 서울 중류계층이 사용하는 언어만을 표준어로 정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것이 과연 표준어를 사용한 문학이라는 것이 올바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정한의 입장에선 하층민의 언어가 어떤 현상을 훨씬 더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고, 특히 유서 깊은 사투리 중에는 표준어가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도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용하는 것이 작가의 의무이고 우리 민족의 언어, 민족혼을 지키는 일이라고 김정한 작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김정한 작가는 우리말 사전과 더불어서 식물 도감 같은 책을 또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산에 갔더니 이름 모를 꽃이 만발해 있고 이름 모를 새가 우짖는다 이런 게 나오거든. 우리 어릴 때 한국 소설 읽으면 이거 미친 사람 아이가. 작가는 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진달래꽃이 피었으면 진달래꽃이 뿌리고 피었다 가지. 이름 모를 꽃이 뭐 있노? 이름 모를 꽃이 피었고 이름 모를 새가 온다 하면 네가 그 소설 읽고 이게 무슨 꽃인지 무슨 새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문학을 하려면 우선 한국에 난 야생초들 이름부터 알고 또 짐승 이름도 알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식물사전 같은 걸 만들었거든. 김정한 작가는 1936년 창작에 필요한 단어들을 수집해서 우선 우리말 사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경상도 일대의 식물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채집하고 확인하고 그 모양을 수첩에 다 그리고 이러면서 각종 생태의 기록들을 남기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굉장히 많이 모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이제 김정한의 책상 서랍에는 이 낱말 카드와 식물 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설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는데도 굉장한 심혈을 기울였고요.
또한 이 소설에서 묘사가 되는 여러 자연현상, 자연환경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직접 눈에 보고 느끼고 채집한 것들을 위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느껴보고 이해해보고 찾아볼 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김정한은 성실했고 그의 작품이 탄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엿볼 수 있습니다. 김정한 작가 같은 경우는 사천으로 문단에 등단을 합니다. 그리고 1939년 다시 남해에 있는 남명공립보통학교로 전임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교사 생활과 문학 활동을 더 이상 이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194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은 전쟁 국가로 거듭나게 되고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등등등을 일으키면서 소위 말하는 전시 동원 체제가 아주 강렬해졌기 때문에 문학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특히 40년이 되면 조선어 교육 자체가 금지가 되고요. 또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민족 언론들도 사실상 기능을 못하게 언론 활동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로 철저하게 친일을 위해서 표현하는 문학이라든지 친일을 위해서 쓰는 글 외에는 아무런 활동도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니까 김정한 작가 입장에선 문학 활동이나 교편 활동을 이어가기 굉장히 좀 힘든 상황으로 내몰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김정한 작가는 조선어를 가르치지 못하고 친일 문학이 아니면 글을 못 쓸 바에 교사직도 안 하겠다. 그리고 문학에서도 손을 떼겠다. 아주 좀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뭔가 좀 언론 활동을 이어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동네지국을 맡고 신문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또한 치안유지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언론 활동을 했던 그 이유만으로 또 구속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1940년 나기롱, 추산당과 겨 사람들, 월광한 등을 발표한 후에 창작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말게 됩니다. 이때 중단을 하고 1966년 모래톱 이야기로 복귀를 했으니까 사실상 약 20여 년간 김정한의 문학은 절필기다. 중간에 문학 활동을 안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문학 연구가 계속 진척이 되면서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실제로 절필기로 알려졌었던 바로 그 시기에 김정한 작가가 쉬지 않았고 글을 썼다라는 것이 최근에 와서 하나둘 발굴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2016년 부산대학교 이순혁 교수가 발굴한 길벗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교수는 1948년 10월 10일 부산에서 발행된 월간지 중성 제7호에서 김정한의 단편소설 길벗이 수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소설 전문을 대중 앞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길벗 같은 경우는 경남 양산 출신의 혁명가 전역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소설은 전과 나가 인천으로 압송되던 중에 대구에서 탈출하고 혁명가 집안의 도움으로 하룻밤을 어찌어찌 보낸 다음에 경남 진주를 향하는 말 그대로 혁명의 과정들을 좀 담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기를 따져보게 되면 1948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가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좌우 갈등이 극심해지는 상황들, 특히 이승만 정부가 수립을 하게 되면서 좌파 성향의 문학인들 입장에선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문학이라는 것이 문학 자체를 기능하지 못하고 정치에 압도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경랑 속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을 탐독했다. 그런 데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밖에도 이순혁 교수는 2014년에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서거푼 이야기, 그리고 연시조 3편, 자유시 3편 등 정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었던 김정한의 중요한 작품들을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작품들을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기로 들어가는 가장 어두웠던 시절 속에서 김정한이 어떤 고민을 했는가, 또 이 고민을 살펴보다 보면 그때 우리의 문학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필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1940년부터 1960년 사이에 우리 지역의 공론장, 특히 신문 매체와 잡지 매체를 통해서 요산 선생과 또 그 겨 사람들이 활동했던 어떤 행적들, 또 작품 활동들을 복원을 한다면 지역 문화사의 측면에서도 형성기 부산 지역의 어떤 가치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데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한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직후 옥중회갑,
설날 같은 여러 작품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작품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해방은 왔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작품도 발굴이 되기도 하고 연구가 진행이 되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무엇보다 이 시기 때 김정한은 글을 쓰는 것보다는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행동가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해방 초기 때 김정한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우선 김정한은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우리가 보통 건준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건국준비위원회 경남지부 문화부 책임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자라는 연극단을 만들어서 공연도 진행했고요. 일제강점기 동네 지역의 희생자들의 위령탑을 건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활동처럼 보이지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는 문화예술인이기 때문에 역시 해방 공간에서도 문화와 예술의 힘을 많이 증폭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일제강점기 때 피해들을 기억하면서 해방되자마자 그 피해들을 어루만지고 위무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생도 많이 합니다. 1950년 6.25 전쟁 직후죠. 이 국민보도연맹에 연루가 돼서 죽을 고비를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다행히도 남해 공립보통학교 시절에 알게 되었었던 제자와 처남의 도움으로 간신히 또 목숨을 부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국준비위원회 소속이란 말은 말 그대로 여운형 계열의 중도 좌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던 단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정한이 갖고 있는 해방적이고 저항적인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좌익화됐다, 굉장히 좌익적인 생각이다라고 오해받기 굉장히 딱 좋았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가 했었던 활동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일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뭐 이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해방 이후 김정한 작가의 다른 활동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1959년에는 부산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을 맡으면서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를 고발합니다. 1959년이면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959년이면 말 그대로 이승만 정권의 폭거가 진행되는 상황들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대통령이 하고 싶고, 대통령이 하고 싶으니까 강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바른 보도를 하면 언론을 폐간을 시켜버린다라든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진보당 사건이라든지 경향신문 폐간 사건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살벌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부산일보를 배경으로 해서 김정한이 이승만 정권과 대척점에서 계속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사실은 그 결과로 도망도 가게 되고 잡혀서 옥살이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또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1960년에는 남북 통일을 촉구하는 강연회가 열립니다. 그곳에 초청이 돼서 평소에 자기의 소신이죠, 남북의 문화 교류의 필요성을 막 역설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5.16 군사 쿠데타 후에 바로 이 활동이 문제가 돼서 구금되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대 자체는 시대를 앞서갔다고 이야기하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대 자체는 이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시금 잠식이 되어 들어가는데, 김정한의 의식 속에서는 지금 빨리 우리나라 내에서 민주혁명이 일어났으니까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도전을 해야 돼. 근데 그중에 문화예술의 활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저런 인간이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억압하고 짓밟고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한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값어치가 뭐냐면, 그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됐고, 일제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비판하다가 해방이 된 다음에 아직까지는 문학계에 완전히 복귀하진 않았지만, 그의 삶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더 나은 나라, 올바른 나라, 사람답게 사는 나라, 독재 권력에 저항하면서 문학과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 문학과 삶은 하나다,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의 삶 자체가, 이 시기 때 그의 삶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또 문학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6년 김정한 작가는 모래톱 이야기로 중앙문단에 공식적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25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문학가가, 굉장히 주목받는 한 문학가가 25년을 쉬다가 다시 복귀했다, 이건 사실은 좀처럼 좀 찾기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가 이제 문단에 복귀한 이유를 모래톱 이야기 첫머리에 밝힙니다. 20년이 넘도록 내쳐 붓을 꺾고 오던 내가
새삼 이런 글을 끄적거리게 된 건 벼랑간 무슨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서가 아니다. 오랫동안 교사 노릇을 해오던 탓으로 우연히 알게 된 소년과 그의 젊은 홀어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들이 살아오던 낙동강 하류의 어떤 외진 모래톱, 이들에 관한 그 기막힌 사연들조차 마치 지나가는 남의 땅 이야기나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세상에서 버려져 있는 데 대해서까지는 차마 묵묵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 앞으로 글 안 써도 돼. 솔직히 말해서 더 글을 쓸 이유도 없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순,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의 문제의식 앞에서 펜을 다시 들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설도 굉장히, 그러니까 소설 자체를 보고 있으면 사화촌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좀 맑고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일제강점기 때보단 내 나라가 됐으니까 맑고 밝은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사화촌 같은 경우는 나의 답답함을 국가에 가서 탄원하면 아무도 안 들어주거든요. 근데 새롭게 발표된 모래톱 이야기 같은 작품에서는 소설의 주인공 자체가 학교 선생님이고 사람들의 분위기 자체가 어찌됐건 내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한결 그의 작품이 뭐 가벼워졌단 말은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생기 있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설을 보다 보면 한평생 조마이 섬이라는 곳에 살았던 이 그 사람들, 주민들이 있는데 이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고 해방이 되고 나니까 세상에 이번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지역의 돈 많은 유력자에 의해서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내 나라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살만하긴 했는데 문제의 본질을 안 바뀌었다는 거죠. 일본이 아닌 또 다른 권력자들이 들어와서 백성들, 국민들, 민중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야 이제 내 나라니까 잘 활용해서 내 개인 이득 봐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 소설에서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1966년에는 창작가 비평이라는 잡지가 창간되면서 문단이 활기를 띠는 시기이긴 맞습니다. 근데 문제 뭐냐? 글을 써야지, 이 새 시대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지라는 열기는 있는데 그 글의 목적이 무엇이냐? 특히 그 글의 목적이 민중을 지향하고 있느냐? 개발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고통받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문학이 책임지고 있느냐?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김정환이 돌아와서 모래톱 이야기라는 작품을 내놓게 됐기 때문에 이 작품이라는 것이 사실상 70년대 민족문학운동 그리고 민중문학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동안 6.25 전쟁을 겪으면서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것을 다시 리얼리즘, 현실 문제를 갖다 적극적으로 문학에서 다루겠다라는 걸 보여준 작품이 모래톱 이야기예요. 그래서 봉인을 한국 문학의 어떤 그동안 위축된 어떤 그런 걸 다시 이제 활기 있게 만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현실로 다시 문학이 다가가는, 그래서 봉인을 열었다, 뭐 봉인을 뜯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 면에서 모래톱 이야기가 가지는 우리 현대문학사에 있어서 위치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주인공은 중학교 교사인 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교사가 나룻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건우라는 학생의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건우가 사는 낙동강 하류에 있는 조마이 섬으로 이제 가정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건우의 어머니 그리고 건우의 할아버지, 그 섬에 살았던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일종의 관찰자의 시점에서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을 보고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 글과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 문학도 그랬지만 역시 이번 작품에서도 이 조마이섬 사람들이 겪는 비극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은가? 이 문제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소설의 어떤 특징, 매력들이 있다고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품을 보게 되면 주인공인 나가 지식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나가 바라보는 어떤 사실적인 표현들, 신뢰성까지 이제 작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주의한 현실의 고발이라는 작가 정신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다라고 좀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김정환 작가의 작품을 읽다 보면 너무나 명쾌하고 정확하게 사회 모순의 현실을 드러내긴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정확하긴 한데 이 대안은 뭐야? 우리 계속 이렇게 지쳐만 있어야 돼? 행동하기 너무 힘드네요. 사실 이런 느낌이 강할 정도로 리얼리즘이 강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김정한 작가의 후기 소설 중에 수라도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수라도라는 작품은 종래에 본인이 지향하던 문학성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새로운 문학세계를 열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한 작가의 또 다른 후기 소설 수라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969년 월간 문학에 발표된 중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제6회 한국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죠. 이야기의 배경 자체는 구한말부터 해방 직후,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주인공이 좀 다릅니다. 주인공은 허씨 가문의 맏며느리로 들어간 가야 부인입니다. 일단 주인공 자체가 여성이고 특정한 주인공 한 명이 딱 있고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풀어져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소설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소설 자체는 이제 가야 부인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손녀 분이가 가야 부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핵심적인 소설의 내용이 꽤 깁니다. 근데 핵심적인 에피소드가 한 3가지 정도로 딱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시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륵당을 세우는 이야기. 두 번째는 친일파 이화모도 집안과 맞서는 이야기. 세 번째는 정신대로 끌려갈 뻔한 오기를 구출하는 장면. 이 3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거죠. 가야 부인, 말 그대로 며느리로 들어온 여성인데 며느리로 들어온 여성이 가족 안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이 가정을 지켜내는 거죠. 독립운동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독립운동 때문에 일어난 가정의 피해 같은 것들을 넉넉하게 견뎌내면서 가족을 막 지켜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가야 부인이 불교 신자거든요. 불교 신자인데 시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또 아주 유학자예요. 그래서 유학자와 불교 신자 간의 충돌 속에서 결국은 가정을 지켜온 며느리를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며느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장면들. 그러니까 그 전에 김정한의 문학이라는 것이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이뤄내지 못하는 형태로 좀 흘러갔다면 이 작품에선 험난한 시기이긴 하지만 이 험난한 시기 속에서 여성인 내가 이겨내고 고쳐나가고 만들어간다라는 식으로 그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도 보지만 이 친일파 가문과의 싸움 속에서도 강인한 여성의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자기의 몸종인 어린 소녀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어린 몸종을 일본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게 하는 모습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희망적인 장면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 보면서 놀랐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1990년대 때 처음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미 김정한의 작품에서는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이미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가 소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작가가 언제부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지? 야, 어떻게 이렇게 문학가가 역사가보다 빨리 움직이지? 문학가가 사회운동하는 사람보다 빨리 움직이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소재 자체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요. 소재도 충격적이었지만 실제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역동적이고 힘이 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약한 여성이더라도 이렇게 항거하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 좀 좋은 소설, 희망을 주는 소설, 이런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도 함께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역사를 과거의 일로서만 묻어버리지 않고 현재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보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혔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작가 정신이 소녀 분이의 회상 속에서 가야 부인의 일생이 밝혀지는 구성을 통해서 실천되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가야 부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일대기가 아니라 분이 세대로 이어지는 역사의 포괄적인 기록이고 민족 모두의 기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김정한 작가의 별명 중에 낙동강의 파수꾼이다, 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는 스스로 또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향 땅, 특히 이제 낙동강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정한의 작품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지리적 공간에서 낙동강이 계속 나옵니다. 이 모래톱 이야기 같은 것이 대표적이지만 민중의 순환사가 고스란히 새겨진 장소인과 동시에 여름철 폭우로 인한 재난의 무대로 또 쓰여졌기 때문에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김정한 같은 경우는 낙동강의 근대화 과정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단편 소설이었던 슬픈 해우, 동매 같은 작품들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재난의 장소가 아닌 미래를 발굴하고 세계를 다르게 시작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곳으로 또 그려내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한 장소나 공간만이 아니고 선생님의 이런 지리적 장소에는 시간, 즉 역사가 스며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은 흘러가기도 하고 또 시간은 쌓이기도 하죠. 이 낙동강 이 주변에 살아온 수많은 세대들의 삶은 단순한 장소 이야기만이 아니고 역사가 스며들어 있는, 시간이 녹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스님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할 때도 그 장소의 시간적인 기원, 역사적인 토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낙동강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71년 김정환 작가는 산거족이라는 작품을 발표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습니다. 실제로 김정환 작가 하면 농촌 문제에 천착한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작품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된 민중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제3회 문화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줄거리를 요약해보면 영세민 400여 대 세대가 살고 있는 마사땡이라는 마을에 수도관을 철거하려고 나타난 관료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관료 세력에 맞서서 생존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낙동강 인근 판자촌에 사는 황거칠 씨와 주민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에서 이어지고 있는 문제의식이긴 하지만 주인공 황거칠 씨가 패배를 하더라도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제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 어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이 작품에 등장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황거철 씨가 싸웠었던 그 대상 자체가 1960년대, 70년대 당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 문제, 특히 이제 국유지 부정 불화 문제 같은 것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단순하게 보호하는 법이 아닌 착취로서의 법만을 적용받는 마사땡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법이란 무엇인가, 인륜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산거족에서 또 하나 이제 살펴볼 점은 황거칠 씨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무덤입니다. 이 장소는 주인공이 불의에 대한 투쟁 의지를 다지는 공간으로 작품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작품을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라.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불의에 타협한다든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이 갈 길이 아니다. 작품 속 이 문장은 김정환이 황거칠 씨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이자 독자에 대한 당부라고 할 수 있겠죠. 1970년대에 들어서 김정환 작가는 이 사회민주화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나가게 되고 한편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데 사실 과정 자체가 그다지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당시가 유신체제였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엄혹한 시절이었었죠. 굉장히 활동이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와 관련된 문학단체, 사회단체 그 결성의 지점에 항상 자신의 이름을 또 올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 후배들을 또 독려하고 이런 데 굉장히 또 열심이었던 분이 김정환이었습니다. 1985년에는 부산에서 57 문학협의회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김정환과 굉장히 각별한 단체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1908년생인데 198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정환은 80에 가까웠던 나이가 됐으니까 사실상 문학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때는 아니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밀어주고 지원하고 응원하는 뭐 그런 때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80에 가까웠던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정신 똑바로 박힌 놈들이면 한번 꿈틀거려 봐야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후배들을 막 다그쳤다고 합니다. 다그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살아온 삶이 있거든요. 내가 일제강점기에도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내가 해방공간에서도 이렇게 노력했다. 내가 이런 엄혹한 시절에도 이런 글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한 번뿐인 인생 한번 꿈틀거려 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후배 문인들 입장에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 위안이라든지 자기 위로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로하고 또 그 고통을 갖다가 이렇게 보다듬고 안아주는 그런 작품을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같은 걸 후배 작가들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 엠네스티 고문직도 역임을 했고요.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고문, 그리고 민주회복 국민회의 대표위원, 민족문화작가회의 초대 회장 역임 등 사실상 민주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고문직이라든지 원로 역할들을 톡톡히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생을 따져본다면 평생을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그 저항 속에서
일관된 삶의 궤적을 만들어간 거죠. 그리고 1996년 11월에 89의 나이입니다. 오래 사셨죠? 89의 나이에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인간적인 삶을 방해하는 시대와 권력에 맞서 저항하고 언제나 힘없고 약한 자의 편에서 귀를 기울였던 실천가이자 문학가이자 참 인생을 산 요산 김정한. 그의 문학 또한 사회적 불의에 맞서는 저항의 문학이며 행동의 문학이었습니다. 평생을 대쪽 같은 삶과 문학관으로 어두웠던 근현대사를 헤쳐나갔던 그의 일생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김정한의 수필집 낙동강의 파수꾼 속에서 가슴에 새겨야 할 한 문장을 소개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겁나서가 아니다. 살아가기가 어렵고 보람 없이 목숨만 이어가는 것이 부끄럽고 더러워서이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둡고 답답한 현실을 확 밝게 틔울 수 있을는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불실 옳은 걸음이라도 되어지이다. 지금까지 100년의 기억 심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